문산중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수행평가인 현대미술사 작가 탐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전했고요. 그리고 수행평가 결과물의 예시작품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작품을 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안내했듯이 이번 수행평가에서 배우게 될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 8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8명의 작가와 이 8명이 속한 미술사조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를 잘 보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시다. 우리가 배울 현대미술사 8명의 작가 중에서 오늘은 1번 클로드 모네, 2번 빈센트 반 고흐 이 두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탐구 첫 번째, 로맨틱 풍경화의 대명사 클로드 모네입니다. 먼저 빈칸을 채우면서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드 모네는요, 프랑스 출신의 인상주의 화가입니다. 인상파의 선구자라고도 하는데요. 인상주의와 같은 단어는요, 예를 들어서 후기 인상주의, 입체주의, 미래주의와 같이 미술 용어로 사용되는 미술 사조입니다. 여러분, 미술 사조는요, 어떠한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는 미술 스타일을 뜻해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보여주는 다양한 작가들도 그 시대에 굉장히 유행을 선도했던 미술 사조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로드 모네는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정식 미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마네, 피사로, 시슬레 등 야외 그림을 즐겨 그리던 화가들과 야외 광선 묘사에 주력하게 되었다는데요. 여기서 야외 광선 묘사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깥 풍경을 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풍경화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밖에 있는 다양한 풍경들, 다양한 날씨의 변화들을 그림으로 옮겨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싶지만요. 이 시절에는 풍경화라는 그림의 스타일이 정식 미술 스타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뒤에 가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19세기에 무엇이 발명되면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물체, 사물, 대상이 발명됨에 따라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 무엇이 발명되었다고 하는데 이 무엇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물건인가 봐요. 이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카메라 기능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대상을 순간 포착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남기고 싶을 때 이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시절에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었고, 이 카메라가 발명됨에 따라서 미술 사조의 커다란 흐름이 한번 뒤바뀌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에서 그렇죠. 풍경화를 주로 그리면서 빛이 만든 찰나의 순간과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신속히 포착해 최소한의 붓질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드 모네는 풍경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이고 미술의 스타일이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더 이상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이 카메라의 발명에 따라서 풍경화를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풍경을 남기고 싶다면 그림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로 찰칵 한 장 사진을 찍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이 이 풍경을 그대로 세세하게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을 벗어나서 그림이 그림으로서 작가의 감정에 따라서 작가의 시선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그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미술 시간에 미술사조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역사 사진을 한 장 보여줄까 싶잖아요. 미술사는요, 결국에는 역사와 같이 한 맥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술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 특히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클로드 모네가 활동하던 시절 이전에는요, 특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쉽게 말해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밭이나 논에서 자신이 먹을 것들을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던 농촌 사회를 지나서 증기기관차나 자동차, 철도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공업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돼요. 특히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영국은요, 옷감을 만드는 우리의 옷감, 면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직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은 이 옷감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빨리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만들었던 이 옷감들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면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계를 활용해서 이 옷감을 많이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을 보면요. 여기에 커다란 기계 위에 작은 아이 두 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계는 뭐냐면 옷감을 만드는 방직기, 직조기라는 기계, 방적기, 직조기라는 기계인데요. 이 기계 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들의 모습이 좀 자연스러운가요? 이 어린이들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낡고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 시대에 닥치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물건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만들고자 하는 물건의 수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했을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가 성인인 남자, 성인 여자가 아닌 이런 어린아이들까지 노동력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의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 장점 이면에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뭐 웃고 있는 애들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둡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얼굴에 굉장히 많은 때가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절에는 어린이들이 이러한 노동 현장에 노동력이 착취당해 가면서 일을 했던 그런 부조리한 현상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절 아이들은요, 6살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7, 8시까지 일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그냥 이런 공장에서 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2시간 동안 자도 모자랄 판에 온라인 수업 시간에 잠만 자도 모자랄 판에 이 친구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도 보면 채찍에 맞은 상처들도 많고 굉장히 열악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된 미술 사조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사실주의 미술 사조의 그림입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무슨 주의라는 것은 미술 사조를 뜻한다고 했는데요. 자, 사실주의는 도대체 어떤 미술 사조일까요? 우리가 이 그림과 이 글자를 보고서도 딱 느껴지지만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생생하게 재현해낸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린 미술 사조예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 깨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요. 어떠한 두 남자가 그냥 노동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이고 표정은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 모자 너머의 표정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니라 빈곤한 하층민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빈곤한 하층민의 삶을 리얼하게 담아낸 것이 사실주의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 시절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산 땅에서 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의 구조가 확실해지는 이런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활동했던 화가들은 이와 같은 좀 가슴 아픈 사회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서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뭐 집에 걸어 놓고 싶고 이걸 비싼 가격에 팔고 싶고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 작품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장 프랑수아 밀레라는 작가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선생님이 너희들이 1학년 때 첫 미술 시간에 미술이란 것을, 그림이란 것을 읽어보자 라는 취지로 했던 수업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특히 이 산업혁명이 지나고 난 이 시절에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커졌던 시절이어서 이렇게 가난한 하층민들의 삶을 리얼하게 담아내었던 사실주의 그림들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카메라로 사진을 한 장 찰칵 찍은 것처럼 굉장히 이 모습들이 정말 정확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화면에 담긴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주의 작가라 해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굳이 예쁘게 색칠하고 다른 색 알록달록한 노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로 색칠하고 싶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힘들게 일하는 삶의 장면들을 정말 겸허한 자세로 그림으로 그대로 기록해 두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의 제목은 3등 열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가격에 따라서 좌석의 등급이 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 것처럼요. 이 열차에도 아마 3단계로 나뉘는 좌석의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 이제
엄청 좁은 공간에 막 끼어서 타고 있는 이 칸의 등급은 3등 열차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가난하고 뭔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시 하층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낸 사실주의 미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 이 사회의 부조리와 이상한 이 사회 현상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또는 사회의 문제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주의 미술사조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인상주의라는 미술사조를 배우기 전에 왜 자꾸만 사실주의라는 미술사조를 보여주었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모네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상주의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모네가 활동했던 시절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계가 하나 발명되었다고 했어요. 그 기계가 뭐였죠? 그렇죠. 카메라였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라는 기계가 발명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봐왔던 사실주의의 그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려왔던 사실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정말 사람들의 모습을 솜털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렸는데 이 카메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세세한 모습들을 그냥 현실적인 모습을 그냥 사진으로만 찰칵 찍으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미술 사조는요, 이전에 있었던 미술의 다양한 형태들을 계속해서 바뀌면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미술 사조의 스타일은요, 굉장히 그 이전 사조의 모습과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주의 미술 사조에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미술 사조가 이와 같은 모습의 예시입니다. 클로드 모네가 활동했던 시절에는요, 프랑스 파리에서 굉장히 미술의 흐름이 주도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이 파리에서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젊은 화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카메라의 발명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유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야외 풍경의 모습을 정말 날씨나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자기 멋대로 그리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은 그 시절에 정말 잘한 작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시절에 활동했던 화가들, 모네와 같은 화가들은 이때 기존의 화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 사람들이 그렸던 이런 풍경화 같은 느낌들은요, 그 이전의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화가랍시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대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작품들을 보고 이게 무슨 완성작이야? 이거 밑그림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요. 모네와 같은 젊은 화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미술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화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네와 같은 화가들은 좀 새로운 대상을 새로운 방법으로 좀 바꿔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모네, 특히 이 모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상파,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미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거의 몇 달 동안 작업실에 처박혀서 그냥 주구장창 그림만 그렸어요. 그 사실 그대로의 이 모습을 묘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니까요. 그런데 이 모네와 같은 새로운 화가들은 그와 같은 그림 그리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바깥 풍경을 자유롭게 그리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모네는 날씨, 계절,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경의 모습을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좀 단순한 붓터치로 막 대충 그리는 느낌으로 그리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그림이 이 해돋이 인상입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요, 파라솔의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투명한 베일에 쌓인 여인의 얼굴을 대략적으로 나타내었고, 짧게 끊어지는 거친 붓자국을 표현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우선 여기 등장하는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목구비가 사실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충 알겠지만, 이 사람의 생김새나 구체적인 이목구비의 형태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자세히 봤을 때 이 그림은 절대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이처럼 클로드 모네는 풍경화뿐만 아니라 풍경 속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 또한 클로드 모네가 추구했던 방법대로 좀 짧은 붓터치와 대충대충 그린 듯한 손놀림으로 뭔가 자세하게 그린 게 아니라 대략적인 느낌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 모네가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수련연작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연작이라는 말은요, 연속적인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련연작은요, 수련 1, 수련 2, 수련 3처럼 연못 위의 수련의 모습을 다양한 버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만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련이 펴있는 이 연못의 모습이 시간과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네는 이 지베르니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지었고 이곳에 자신만의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련이 핀 연못에 자주 나가서 그냥 그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수련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뭐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순간순간 약간 대충대충 이렇게 거친 붓터치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연작이라는 작품은 모네의 풍경화 그림의 스타일을 굉장히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루앙 대성당 연자. 이 작품도 연속적인 시리즈물인 걸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겠죠? 모네는요, 루앙 대성당 맞은편에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실에서 루앙 대성당을 보면서 이 루앙 대성당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햇빛의 위치, 해의 위치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의 모습을 그때그때 좀 다른 시리즈물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곳에서 시간대별로 3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건물은 한 자리에 있지만 빛깔은 끊임없이 달라지는 풍경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 흥미로운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기에는 아쉬워서 여러 폭의 그림에 연속된 시리즈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클로드 모네가 속한 인상주의 미술사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인상주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의 고유한 색과 형은 없고 빛에 의해 어떠한 대상이 시시각각 변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는 사실주의가 이제 한 단계 진화한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쌤이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역사 속에서 미술 사조는 이전 시대의 미술의 스타일에 완전 반대하는 미술 스타일을 추구하는 화가들의 계속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의 색과 형을 보여주는 햇빛을 포착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햇빛의 변화로 시시각각 변하는 색과 형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물감을 섞지 않고 원색으로 바로 썼고 붓질은 점을 찍듯이 짧고 빠르게 했습니다. 특히 이때 풍경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중요한 사건이나 계기라고 하면 되겠네요. 계기는요. 먼저 얘기했듯이 카메라가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 두 번째는 튜브 물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물감을 사용하면 이 튜브 모양으로 된 어떤 통에서 바로바로 짜서 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물감이란 게 발명되었을 때는 다양한 이제 어떤 광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물감의 주 원료가 되는 뭐 돌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갈아서 이제 막 끈적끈적한 액체랑 섞은 다음에 이거를 물감으로써 활용했거든요. 쌤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전 사람들이 물감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튜브 물감, 그러니까 물감을 이제 밖에서도 바로바로 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미술 재료의 발달도 이 인상주의가 생겨나게 된, 유행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는 거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원래라면 오늘 시간에 빈센트 반 고흐까지 선생님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영상이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은 클로드 모네까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그냥 할 말이 좀 많았나 봐요.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고 모네를 알기 전에 인상주의를 알기 전에 왜 인상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인상주의가 현대 미술의 가장 시초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이 여러분의 이제 미술 지식을 쌓는 데에 큰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내용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